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예.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5,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재판,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 대장동 개발 사업의 그 핵심을 잘 세부적 알고 내용을 있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는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로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이런 업무 처리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백현동 개발 사업에 우리 성남시 지사님께서 성남시정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또 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2,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 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김은혜 의원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 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거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배석 판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약간 흥분해서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죠. 정치라고 하는 건 일면에서는 마치 전쟁 같은 거라서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장시간 복역도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검찰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는데 기소한 사건들을 보면 제가 최소 수천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배임에다가 수백억 뇌물 받은 사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죄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현동 사건 수사하는 도중에 발견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저를 위증교사로 기소해서 또 1심 재판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봐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변호사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말 자체로 해석하면 될 일인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이건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 모른다고 한 건 알게 된 모든 계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기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범죄에 가까운 게 많습니다. 김문기 관련해서 이 법정에서 제가 얼마나 김문기하고 가까웠는지 논쟁이 벌어지니까 저를 중심으로 유동규, 김문기 셋이 앉아있는 사진을 갑자기 증거로 냅니다. 셋이서 만날 일이 없어서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제 블로그에서 입수했다고 해서 나중에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리모델링 토론회에 8, 9명이 쭉 앉아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서 그걸 증거로 낸 겁니다. 이거 증거 위조 행위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공문서를 표지가리해서 김문기가 명단에 추가된 걸 제가 결제한 것처럼 보도하고 과장한테 물어보고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해명을 안 합니다. 적당히 뭉개다가 넘어가죠. 출장 사진 은폐한 거 2,500장이 넘는 것 중에서 30몇 장 관계된 것 같다고 냈는데 나머지는 목록에도 없고 표창장 얘기도 그렇습니다. 김문기한테 표창장 줬다고 언론에서 그러는데 아니 기억이 도저히 안 나는데 그 표창장 준 게 거짓은 아닐 것 같고 결국 확인해 보니까 한 해에 제가 표창한 게 2,500명이 넘습니다. 김문기가 표창 받았다는 날도 수백 명을 표창했는데 김문기는 직접 저한테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님도 당연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표창장을 주고도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얘기하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대선 끝나기 전에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검사는 주관적 인식에 관한 건데 어떻게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저한테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선이 끝나니까 180도 바뀌어서 모른다고 한 거는 결국 보좌받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백현동 사건도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백현동 사건 수사한다면서 압수수색하다가 녹취 파일을 발견해서 저를 위증교사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현동 사건 기소할 때는 녹취 파일은 아예 무시하고 제가 김인섭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용도 변경한 거라고 기소해놓고 이 사건에서 갑자기 변론 종결하는 마지막 의견 부분에서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녹음 파일 내용 들어보면 2018년 12월 22일까지 김인섭하고 김진성이 그 일에 관여된 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분명한데 그걸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주장을 합니다. 변론에서는 안 했던 얘기를. 정바울 진술 조사받은 게 분명히 있는데도 정바울 조서는 편철도 안 했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 전부 압수수색해서 확보했을 텐데 2013년 이전 공문은 첨부도 안 하고 제시도 안 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저한테 진술서 내라고 첨부한 그 공문조차도 수사 기록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 이후분부터 공문서를 냈다고 말하는데 2014년 이후 국토부 공문 중에서도 성남시에 용도 변경해주라고 특정해서 보낸 공문은 다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뒤져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찾아낸 거죠.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저도 결국 백현동 배임 사건으로 기소당했으니까 기록을 보면 이 사건 내용이 있을 거라고 계속 변호인 통해서 수사기록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1년이 다 돼가는 이제서야 10월 13일엔가 복사해주겠다고 통보가 오더랍니다.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 남용해서 증거 숨기고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재판장님, 뭐 운명이겠죠.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칼에 찔리는 총이나 활에 맞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수사해서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 말한 것처럼 훈련된 검사들 몇몇이 일단 기소해놓고 재판을 하면 몇 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검찰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할지도 모르죠. 그 역시도 저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저 누명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했다가 기소당했습니다. 5,503억 원 벌어서 잘 썼습니다. 라고 하니까 왜 과거형 표현을 쓰냐? 쓰는 중이다라고 했어야지. 버는 중이다라고 했어야지. 라면서 기소된 다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제 입원.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강제로 입원시켜 검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명확히 있습니다. 형님은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그 해당 사실 증거 영상, 녹취를 검찰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 숨기고 정신질환 때문에 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한다고 교통사고 내서 거의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신질환 때문에 사고를 냈다는 게 상식에 맞는데 교통사고 내서 정신질환이 왔다. 이렇게 기소했다가 물론 제가 다행히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들도 저를 향한 온갖 기소돼 있는 사건들도 실제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업자는 사적으로 만난 적 한 번도 없고 차 한 잔 얻어먹은 일도 없습니다. 저로서는 공익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돈도 엄청 들고 주변 사람 고생시키고 저도 마음고생해서 결국 기사회생했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위반 안 걸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문기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있는 부분, 전화해서 신세진 기억만 있으니 말한 거고 이상하게 사진 조작해서 나온 게 있으니까 사진 조작한 거네. 팩트를 나름 지적했던 겁니다. 그게 마치 다른 어떤 행위를 아니다. 그 반대 사실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기소하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바꿔가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억에 있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온갖 고생해서 찾은 자료에 의하면 제 기억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의무조항 이야기나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라고 좀 과하게 표현했지만 화가 나서 어쨌건 국토부나 중앙부처 온갖 부서들이 성남시를 압박한 건 실제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부 핵심 사업이고 얼마나 시끄럽고 난리였는데요. 제가 한 얘기는 명확히 그거 아닙니까? 의무조항 이런 게 있었다. 압박, 협박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꾀를 내서
반영 조항을 이용해서 업자들한테 안 해준다고 하고 기자회견도 해서 결국 몇 년 동안 매각이 불발됐다. 용도가 안 바뀌어서라는 말이 생략됐지만 용도 변경 안 해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백현동 부분은 다른 곳과 다르게 유독 이것에 대해서만 공문들을 보냈습니다. 법률 조항도 명시해놨고 협조해주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개별적 요구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안 해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해주면서 제가 그냥은 못 해주겠으니 성남시도 혜택을 보자고 해서 욕 먹어가면서 R&D 부지 8,000평을 무상으로 양효받았습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앞뒤 생략하고 짜깁기 해서 처음에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고 기소했다가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살짝 바꾼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 기소권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요.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결국 이 나라의 개인의 인권이든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세계에 자랑하는 민주적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것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선거법 사건은 두 갈래가 있죠. 하나는 김문기 시장 시절에 몰랐다. 하나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이 거짓 발언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은 이 뭐 방송사에서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아마 당시에 팀장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대표적으로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공판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공문을 표지가리 했다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검찰이 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력한 것은 과거부터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 간에 접점이 얼마나 깊고 넓었느냐, 이렇게 자주 스쳤는데 모를 리가 있느냐, 이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문 2015년 1월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 직원과 시 산하 기관 직원들하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갑니다. 자료를 보시면 공문이 2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결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 공문 표지, 하나는 속지입니다. 속지 명단에는 고 김문기 씨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제한 문서에는 김문기 씨 이름 없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모 방송사에서 방송된 화면을 캡처했다면서 참고인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고 진술을 받습니다. 그 참고인은 공문이 결제가 됐으니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모를 리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결제할 때는 김문기 씨가 아니고 이현철 전 팀장의 이름이 있었고요. 나중에 2달 뒤에 일정이 변경돼서 2달 뒤에 출장자 명단이 바뀌면서 김문기 씨 이름이 첨가됐던 겁니다. 그 참고인은 법정에 출석을 해서 검사의 신문에도 그렇고 변호인의 신문에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변경된 명단을.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계속 추궁을 하죠, 법정에서도. 그러니 뒤에 가서 말이 또 바뀝니다. 한 장짜리 쪽지와 함께 보고됐습니다. 한번 오염된 증언과 진술은 법정에서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재명 당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김용, 그리고 고 김문기 씨 3명이 앉아있는 사진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를 할 법하죠.
다음 페이지에 전체 사진 보시면요. 실제로는 8명이 이렇게 토론석에 앉아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자리는 2009년에 세미나 자리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테이블 배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여러 토론자 선생님들을 제가 다음에 한 13년 뒤에 어디서 만나면 저 절대로 기억 못합니다. 미리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발언. 대표적으로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당시 실제 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발언 전문입니다. 자료집에는 좀 까만 글씨로 보일 것이고요. PPT 자료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색깔이 입혀져 있는 발언 대목이 있는데 전체 발언 중에 저 빨간색 부분만 검찰이 발췌해서 공소장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주어 서술어가 바뀌고요. 전체 맥락이 왜곡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문장을 자르고 단어를 잘라서 인과관계가 달라지고 맥락이 전혀 다른 해석이 되게끔 공소장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로 없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의 공문 중에 하나를 캡처를 해놨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 그리고 대통령 주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사항이 강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콕 찍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런 대목도 눈에 띕니다. 이런 공문을 국토부가 여러 차례 보냈고요.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 일개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그걸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도 이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은 매우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을 합니다. 정부회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무총리 훈령 중에 하나인데요. 해마다 이런 훈령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정부 부처에 시달합니다. 2011년 자료와 2014년 자료를 가져왔는데 11년 자료 보시면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독려한다라는 제목 아래 부진 원인을 분석해서 인적 문책을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문책하겠다라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식품연구 다음 페이지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 신청이 한참 있었던 14년, 15년 그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점검해서 인적 요인에 기인해서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겠다. 직무태만이나 무사한 일 등으로 인적 문책하겠다라는 국무총리 훈령이 시달됐고 실제 법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은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직원들 사이에 회람이 되고 주의하게 된다 이런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법정에서 있었던 증인 중에 한 명의 증언인데요. 전성남시 교육문화국장의 법정 증언입니다. 공무원을 문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듣기도 하고 결제 과정에서도 서로 얘기했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만 다친다고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증언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증언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문책당할 것을 우려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감사기관, 사정기관, 심지어 지방재정교부금 등 이 재정적 불이익도 가능합니다. 직무유기나 문책당할 수 있다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보했습니다. 라는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 이런 것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허위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은 법학자나 법조인 출신 이 토론자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거법 사건의 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구성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후보자의 직계 가족에 관련된 발언, 그 발언 중에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그리고 행위, 소속단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의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를 시장 시절에 잘 몰랐다라는 표현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끝도 없이 나오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죠. 교유 행위를 부정했다. 그래서 행위를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또 하나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발언의 대상이 후보자의 직계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일 경우에 의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협박을 한 주체는 누구라고 했나요?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직계 가족입니까? 전혀 무관한 제3자입니다. 그리고 이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은 그 발언의 장소가 국정감사장이었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신분은 증인이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적용이 되죠.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국회에 전속 고발권이 있어서 마치 친고죄와도 같이 다른 법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에 증언하는 사람이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보장해주는 조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